시작을 할까요? 자, 이제 파동. 파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파동 자체하고 그 다음에 약간 추가적인 내용으로 빛 판정으로 해서 광학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제가 제목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파동의 진행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자, 파동의 전략, 이쪽을 학습하는 전략은 가지수는 많은데 깊이 있는 거를 질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얄팍하게, 가급적 꼼꼼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은 수준에서 다뤄주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뤄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리하면서 좀 여긴 들어갈까요? 파동 진행에서, 파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냐면 매질이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진동수는 파원이 결정을 하죠. 그죠? 따라서 커질 거면 같이 커지고 작아질 거면 같이 작아진다. 누가? 파동의 속력과 파장이. 언제? 매질이 바뀔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목은 쭉 써볼까요? 파동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단어, 뭐 진폭, 변이 이런 아이들 뜻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파동이 나타내는 현상이 좀 있다. 현상에 대한 거 교재 순서대로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게 반사와 굴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연장선에 굴절 없이 반사만 하는 전반사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고요. 회절은 원래는 상당히 빡센 걸 많이 담고 있는데 필요 없고, 그냥 짧게 언제 회절이 많이 일어날까 그쪽을 좀 주로 다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섭 일으키는 현상의 대표적인 게 정상파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맥로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 전체적인 제목 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는 뭐뭐뭐 있니? 라고 하게 되면 빛과 나머지가 있는 건데, 일단 뭐 빛, 음파, 물결파 내지는 수면파, 그리고 줄에서 또 진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빛 같은 경우에,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진공 중에서는 싸그리빵으로 다 속력이 C로 똑같다. 단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는 이때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크다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 등과 관계해가지고는 뭐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빠소누밀이라고 강의는 했었었고요. 그죠? 빠르게 진행을 한다, 소환매질, 굴절률이 작다. 여기가 헷갈리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음파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물결파는 깊은 곳에서 얕은 곳보다 속력이 빠르다. 그리고 줄 같은 경우에는 R식이 있죠. 줄에서의 속력은 루트 선밀도분의 장력, 이렇게 식적으로 정의가 또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특히 어차피 얘는 정상파에 등장을 하니까 요거는 어디서 빠른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파동의 표현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좀 후반부에 있긴 한데 그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진폭 사인 kx-오메가 t, 오메가 t 마이너스 kx라고 기억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반부에 위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할까 차이밖에 없는 거라서. 요때 파수 k라는 거는 2파이를 파장으로 나눈 거다.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를 주기로 나눈 거다. 여기 기본적인 거 질문 많이 하니까 자주 나오니까 절대 건너뛰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짧게 짜잘짜잘하게 정리해야 되는 현상들. 먼저 반사와 굴절.
반사갈절 같은 경우에 반사 관계 가지고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근데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를 체크해야 될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얇은 막 간섭에서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단 반사라는 거는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입사했을 때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 위상이 반대로 뒤집히는 거. 자유단 반사라는 거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입사했을 때 위상의 변화가 없는 거. 요렇게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굴절. 식적으로 요건 기본 필수니까 암기는 하셔야 되고, 굴절률만 1분의 2다. 저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었고, 나머지는 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람다 2분의 람다 1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 일단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추천드렸고요. 밀한 매질 쪽으로 꺾일 거야 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인 경우에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난다. 기억했으면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되죠. 이걸 외우고 있는 걸로는 안 풀려요. 굴절이 많이 일어났다를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풀려요. 많이 일어났다의 의미가 뭔데? 여기 있습니다. 굴절률 차이가 크다, 속력이 많이 변했다, 파장이 많이 변했다, 이쪽이 많이 꺾였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반사. 전반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입사할 것. 두 번째,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클 것.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사인을 붙인 걸로 많이 풀죠. 사인 입사각이 사인 인계각, 즉 n1분의 n2보다 클 것. 요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것이라는 조건이죠. 그리고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전반사가 상대적으로 잘 일어난다 라는 뜻은 임계각이 작다라는 거다. 그건 굴절률 차이가 크다라는 거다. 연계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대응력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었어요. 자, 도플러 효과.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잘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원래 진동수 대비 보정을 하는 건데, 음파의 속력분의 음파의 속력,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은 진동수가 커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운동을 하면 진동수가 작아져야 된다. 근데 이거 어차피 그냥 따로 대입하면은 된다. 여기는 원의 속력을 대입을 할 거고 여기는 관측자의 속력을 대입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심화 쪽으로 들어가면 관측자가 운동할 때는 음파의 속력이 달라지는 거야. 음원이 운동을 할 때는 음파의 파장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생기는 거야 라는 원리 쪽도 대비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간섭. 간섭은 닷줄이면 만났을 때 어떤 위상으로 만날래가 내용의 전부 다다. 똑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즉 위상차가 0이면 2파이, 4파이 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조건 보강 간섭이 될 거고, 위상차가 반대면, 즉 파이, 3파이, 5파이 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 진동으로 만났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될 거다. 그리고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꼭 이런 위상차로 만나지 말라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 사인 함수의 합성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라는 거 교재에 그대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간섭의 대표적인 예가 정상파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 정상파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진폭이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고, 요게 특히 현대물리에서 양자역학에서 좀 쓰이죠. 그죠? 정상파 같은 경우에 일단 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있고 개관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인데 얘네 둘이 식이 같아요. 식적으로는 2L분의 N
속력이에요. 다만 줄에서의 속력은 이게 루트 선밀도분의 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있는 거고, 그 다음 폐광 같은 경우에 이때는 만들어질 수 있는 진동수가 4L분의 N 음파의 속력 V. 이때는 N도 조금 기억해야 된다. 이름하고 맞춰야 되니까 135로 들어갈 거야. 이런 내용이 있죠. 다만 그거 제가 아마 끄적거린 거에 써놨을 거예요. 너무 시계 매몰되지 말고, 뭐 꼭 여기 파트가 아니고 물리 전반적인 게 그렇죠. 그림을 최대치로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실수가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맥놀이 현상, 진동수가 비슷한 둘 이상의 음파가 겹쳤을 때 진폭이 주기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그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꼭 여기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뭔지는 알고 외우는 게 좋으니까. 진폭 변화의 진동수가 맥놀이 진동수입니다. 맥놀이 진동수는 식적으로는 간단하다. 두 음파의 진동수 차이값,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 마무리로 회절. 언제 회절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파장이 길수록 또는 슬릿의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쉽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교재 쉬운 것만 있지 않고 아마 시중에 있는 교재에 비해 가지고는 파동 쪽은 어려운 게 제 교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어려운 것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동이 어려워요 라고 아직 토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연습할수록 여기는 점점 이렇게 기억나는 건 많아지는데 체감하는 부담감, 체감하는 양, 이런 건 되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떠오르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여기 반복할수록 대비하기는 오히려 수월할 겁니다. 빠뜨린 거는 없겠지. 자, 그 다음 이제 광학. 다 쓸 수 있으려나? 요건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광학에서는 간섭 또는 회절문이 주로 슬릿을 많이 이용을 하죠. 요런 주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평광현상이라는 거 있고, 그리고 광학장치, 거울과 렌즈, 요렇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쪽이죠. 간섭과 회절문이 있죠. 그래서 우선 뭐뭐뭐 있냐,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문이 확인하는 실험이 있고요, 단일슬릿에 의한 회절문이 확인하는 실험이 있죠. 요 두 개가 합해져 있는 형태가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및 회절문입니다. 그리고 얇은 막 간섭이 있죠. 이 정도가 이제 메인급인데, 일단 식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여기 경로차라는 게 자꾸 등장을 하죠. 여기가 d sin 세타 L분의 dx. 근데 시험 문제 이걸로 제일 많이 푼다라고 그랬습니다. 무늬 사이의 간격, 같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d분의 L 람다. 여기도 식적으로는 거의 똑같다. A sin 세타 L분의 AX. 그리고 무늬 사이의 간격은 A분의 L 람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좀 강조했던 거는 얘가 뭐 0일 때, 람다일 때, 2람다일 때 거기를 외우지 말고, 이거는 그냥 완전 간섭이니까 만났을 때 위상차가 어떻게 되지? 왜냐면 약간 조건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위상차 어떤 걸로 만나지? 똑같은 위상으로 만나나? 반대 위상으로 만나나? 등을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짝수일 때, 뭐 홀수일 때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는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리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외운 걸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델타라는 게 둘 중에 하나다.
2분의 람다 짝수의 꼴일 수 있고 2분의 람다 홀수의 꼴일 수 있다. 짝수의 꼴일 때가 어두운 무늬, 홀수의 꼴일 때가 밝은 무늬에 해당이 된다. 이때 요 M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1부터 들어갈 거야 라는 거. 즉 M은 0인 거는 스크린 중앙 쪽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직진성 때문에 밝은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 둘 다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다. 간선 무늬가 회절 무늬에 닫힌다. 회절 무늬가 우세하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기억만 좀 해주시면 깔끔해집니다. 그림 통해서 확인하면 훨씬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기나 여기에서 회절무늬 따질 때 혹시 그림 자료 출제할 수 있으니까 정중앙 완전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극소점까지가 딱 델타 X라는 거 그림에서 눈도장 많이 찍어 놓기. 요거는 딱 보고서 바로 고를 수 있게. 자, 그 다음 얇은 막 간섭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END가 경로차야 까지만 기억하는 거다. 왜냐? 그때마다 뭐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즉 여기는 뭐를 확인을 해야 되냐면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위쪽 막경계하고 아래쪽 막경계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결과는 그때마다 달라요. 즉 여기도 간섭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어떻지?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평광현상. 너무 버리긴 좀 애매하니까 짧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평광판에 의한 거. 그래서 원래 세기가 I일 때 평광판 하나를 통과시키면 절반의 세기가 되고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시키면 통과된 절반의 세기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최종 세기가 되더라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출제할 거면 여기를 출제를 합니다. 반사와 굴절이 일어날 때도 평광현상이 일어난다. 완벽하게 평광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를 브루스터각이라고 하는데 그때 입사각의 탄젠트 취해준 게 N1분의 N2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요 각은 뭔데? 입사광이래. 반사광과 굴절광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써먹게 되는 거다. 자, 지엽적이긴 하지만 같은 시험 범위를 공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험에서는 드물지만 나온 적이 꼭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참 애매한 아이가 거울과 렌즈. 그래서 그냥 줄여서 소개하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작도할 줄 알아야 된다. 평행한 광선은 초점을 통과하거나 초점을 향한다. 그리고 장치의 중심을 향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반사시키거나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된다. 네, 거울 렌즈 공식이 있고 배율 공식이 있죠. A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조합 렌즈 빼고는 그냥 플러스로 두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걸로 플러스는 실상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허상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얘가 초점거리인데 플러스라는 건 수렴형 장치이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발산형 장치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마무리 조합 렌즈 별거 없다. 첫 번째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다. 두 번째 장치 입장에서는 물체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두텁지 않게 해드리려고 미니멈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 나오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거 안 배우던데 요즘엔 배운답니다. 물리 2에 이게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한 3분의 1만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빠짐없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소개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는 참 애매하긴 해요. 한 바닥을 쭉 다 써봤는데 보시면은 이래서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해해요. 양이 많다. 근데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하지만 쉽게 나온다. 올해도 쉬웠고 작년에도 쉬웠고 오히려 59회가 물리가 쉬웠다라고 평가받는 애인데 59회는 좀 어려웠어요. 도플러 효과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물론 그때도 재교재엔 도플러 효과가 있었죠. 강의도 했죠. 근데 나온 게 또 쉬운 수준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 아주 약간 꼬여져 있어요. 나중에 기출해서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물리로 좀 넘어가서 쓱 보시면은 우선은 제가 좌측에 이중성과 양자역학 쪽을 소개를 해놨고 우측에 상대성 이론을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교재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중성부터 설명을 살짝 드리면 이거 그냥 요약 정리라고 봐도 상관없겠네. 이중성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하는 대상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갖는다라는 게 이중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 파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해야 되는 실험은 간섭과 회전 실험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약간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빛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입자에 대한 내용. 빛은 파동성이 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주로 입자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름이 입자네. 그럼 여기는 파동성 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과 입자의 파동성 두 가지 메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실험 딱 두 개 있습니다. 광전 효과라는 실험과 그리고 컴퓨턴 산란 실험. 물질의 입자성을 검출한 파동이 바로 물질파 되시겠죠. 그래서 테마적인 이름은 이게 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살을 붙이시게 되면 광전 효과 기계적으로 갑시다. 약간 요약 정리 느낌으로 비슷하게 1번 개념과 2번 개념이 있고 시험 문제는 9할 이상이 여기서 출제 하는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에 해당이 된다. 2번 개념 세기에 대한 개념이다. 광전류의 세기 내지 광전자의 세기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세기라는 말 적지는 않을 건데 기본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총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에너지. 그래서 어떤 한 개의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곱하기 개수. 만약에 시간도 내가 포함을 해야 된다면 곱하기 시간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토탈 세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결론 뭐냐? 요 두 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데 접근은 그냥 따로따로 할 거야. 세기 물어보면 이쪽으로만 풀 거고 에너지 물어보면 이쪽으로만 풀 거야. 그리고 요때 요거는 광자의 에너지니까 빛의 에너지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또는 플랑크 상수 파장분의 빛의 속력. 그래서 얘도 얘랑 비교하기 좋게 하려고 같은 꼴을 써. 문턱 진동수 또는 문턱 파장이라는 걸로 금속의 1함수를 표현할 거야. 식적으로는 이런 걸 다루게 되죠.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 이 결론이 액선이 파장이 변하던데 산란 실험을 했더니 MC분의 플랑크 상수 이만큼을 뭐라고 한다? 컴퓨터 파장이라고 한다. 왜냐고 물어보면
이 뒤에 붙는 거 1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숫자예요. 그냥 숫자. 그럼 좌변이 파장이에요. 파장 정확하게 파장 변화. 우변도 길이 파장을 하고 표현해야 돼. 얘 이름을 이 사람이 했으니까 컴퓨턴 파장이라고 붙인 거. 이게 컴퓨턴 파장이에요. mc분의 플랑크 상수.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주의사항. 요 m0보다 전자의 정지 질량이다. 여기는 상대성 이론 고려해야 될 만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따른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타 x선의 산란각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은 참 좋겠다. 세타가 180도일 때가 당연히 파장 변화가 최대가 되는 거다. 이거 소개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건데, 국지적으로는 이쪽을 출제하기도 하고 해요. 첫 번째가 운동량 보전, 두 번째가 에너지 보전. 그죠?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쭉 빡센 식정리를 했더니 저 아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증명 과정은 의미는 없습니다. 운동량 보전. 근데 빡세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역학에서 했었던 2차원 충돌과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서 뭐 코사인, 사인, 즉 X방향, Y방향 운동량 합 각각 보존돼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사전에 뭐 분해하기 전에 그냥 보는 게 혹시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해주자 라는 거. 그거는 벡터 나올 때 제가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다만 광자의 운동량을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표현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문제점 틀어서 전자의 운동량을 전자의 물질파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긴 한데 그냥 적을까요? 물질파 파장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전자의 운동량을 람다분의 h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선 더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식의 기호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좀 구별해야 되겠죠. 요거는 전자의 파장일 거고, 내가 여기다 쓴 거 요거 광자의 파장일 거고, 광자의 운동량. 어쨌든 에너지 보존, 충돌연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더하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 있는 아이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니까. 충돌한 다음에 광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합 안 변해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 이게 보이거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 상태에 있는 전자의 토탈 에너지 마이너스 정지 상태에 있는 에너지. 이래버리면 정지시킨 데 필요한 에너지란 뜻이니까 그게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쪽 식을 보니까 광자의 에너지 차이값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물어보지 않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기출된 적은 있어요. 매우 쉬운 문제였죠. 요쪽은 물어보지 않고 요것만 계산을 시켰으니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아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입자의 물질파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물질파 파장으로 하면은 EM분의 운동량 제곱에 운동량에다가 람다분의 H 대입해가지고 앞으로 여기 파트에서는 E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도 되게 자주 쓰던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중성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중성, 물론 어렵게 나온 애도 있습니다. 보통은 10번 출제하면 한 번 이상은, 한 번? 말이 이상한데? 10번 출제하면 9번 이상은 쉽게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쉽게. 그리고 거의 매년 나옵니다. 직류회로랑 비슷한 게 이중성이에요. 꼭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거의 한 절반 정도로 빈출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쉽게 출제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얄팍하게는 내 거 몇 개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도 엄밀하게 파트로 나누자면은 양자역학에 속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는 게 조금 더 컨셉적으로 맞긴 한데 어떤 교재의 흐름상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원자핵 이런 거 다루는 게 좀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앞쪽에 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메인 내용이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보호의 모형 같은 경우에도 양자역학 쪽에 정리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하게 되냐? 불확정성 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빡센 양자역학을 다 줄이면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은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질파 해석하는 게 양자역학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질파라는 걸 파동함수로 표현한 게 푸사이 x인 거고 요거를 제곱한 게 푸사이 제곱인데 그러니까 즉 얘는 파동 방정식인 거고 얘는 그거의 제곱인데 얘를 유독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엄청 많은 양이 있는데 다 빼고 야 포텐셜 우물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 그래도 시험 대비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포텐셜 우물만 거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텐셜 우물이 두 개인 거고요. 무한 포텐셜 우물과 유한 포텐셜. 오케이? 그리고 사실 요거의 연장선에 있는 게 양자 터널링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보호 모형 쪽을 뺀 양자역학의 기본 뼈대고 그러면 조금씩만 살을 붙여보면 불확정성 원리 좀 줄일까? 교환 불가능한 두 가지 물리량을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위치 측정의 오차와 운동량 측정의 오차의 곱은 2분의 디렉상수보단 커야 된다. 또는 에너지 측정의 오차와 시간 측정의 오차가 역시 2분의 디렉상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둘 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가 그냥 결론. 그리고 이걸 파동함수라고 할 거고 여기에는 이런 게 있죠. 1차원상에서 공간정의 푸사인 제곱의 합이 1이 되면 그걸 우리는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불러주죠. 이 말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냥 발견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다.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요게 사실 메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장이 짧으면 빠르다란 뜻이니까 좀 없어 보이지만 이만한 게 또 없으니까 빠르면 발견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진폭이 작다. 요거죠. 빠를수록 진폭이 작다. 발견되기 어려우니까. 자,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제 포텐셜 우물이 나올 건데 무한 포텐셜 우물은 우물의 포텐셜 값이 무한대일 때 여기는 무한대는 아닐 때 그럼 특징 무한대면 절대 죽어도 때려 죽어도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무한대가 아니면 아무리 포텐셜 에너지가 커도 입자는 벗어날 확률이 있기는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식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물질파의 파동 함수가 진폭이 루트 L분의 2가 되어 요 규격화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를 한 게 그리고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되죠. 요거는 선택하시고 내가 통으로 해보던지 기억하던지 선택하시고 이건 꼭 기억하시되 잘 기억하십시오. 입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EM 람다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인데 이게 이 우물의 폭이 딱 결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람다하고 우물의 폭 관계에 따라서 8ml 제곱 n 제곱 h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정확하게 기억해라는 어디냐면 굳이 얘를 한 번 더 써드린 이유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우물 내부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입자의 에너지는 이거 외에 포텐셜 에너지를 또 갖겠죠.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입자가 그 지점에서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죠? 우물 안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입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그 안에서 갖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입자의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얘는 뭘 표시한 거다? 운동 에너지를 표시한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내용을 비록 유한이지만 그래서 파동함수가 쭉 사이드 축에 펼쳐지긴 하는데 모아놓으면 원래 입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어. 같은 우물의 폭이면 라는 얘기. 양자 터널리? 여기는 내용이 뭐였죠? 터널이란 단어에 꽂히면 되네. 운 좋아서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의 손실은 없어. 그러니까 통과한 다음에 파장이 변하지는 않아. 단 통과되긴 빡세지. 확률은 확 떨어지지. 약간 흘러가듯이. 그리고 조금 빡센 걸로는 투과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BL승이 뭐라고 쓴 거야? 투과계수라는 게 있는데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2BL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하는 건 추천을 하는데 해석은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우물이 폭이 좁을수록 가급적 질량이 작을수록 가급적 입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그래서 포텐셜 장벽의 에너지하고 차이가 작을수록 요럴수록 투과될 확률은 커진다. 해석 부분은 이렇게 갑시다 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원래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뿅 하고서는 보호 모형으로 갖는 게 맞긴 해요. 네, 사정상 원자 핵과 반도체 이런 것도 교재에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흐름상 보호가 앞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 뿐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두 가지가 있죠. 양자 조건이라는 게 있고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다. 양자 조건이 바로 이쪽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다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포텐셜 우물이랑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왠지는 궁금해하지 마. 속박된 입자는 무조건 물질파가 정상파 형태가 돼. 그래서 우물 안에서 물질파 정상파 형태이고 궤도전자일 때 물질파 정상파 형태가 됩니다. 갇혀있는 상태, 속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여기는 궤도전자, 안정적인 궤도운동을 하고 있는 궤도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전이하는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양자 조건 두 개 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바닥상태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길이에 대한 부분. 그래서 궤도의 총 길이가 그 안에 전자의 물질파가 n개, 파장이 n개만큼 들어가 있어 라는 걸 밝혀낸 거죠. 요때 재료에 해당하는 식, 암기용식이 있다. n제곱 바닥상태 반지름 그리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 n 바닥상태 물질파 파장 이렇게가 되죠. 자, 그리고 진동수 조건은 전이할 때 그러면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돼. 그때 흡수 방출되는 형태가 광자예요.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 표현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짤막하게 얘가 뭐야를 기억하는 게 약간의 포인트예요. 현대물리는. 짧게라도 식을 외운다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의미가 뭐래? 얘는 이렇게 나온 거래. 아주 짧게 보고를 조금만 기억을 해도 문제가 잘 읽혀요. 문제가. 현대물리는 문제를 읽고 이게 뭔 소리야가 보여야 틀리고 안 보이면은 아예 건드리질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지 않은 애는 거의 드뭅니다. 작년 빼고. 왜? 작년에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웠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컴퓨터 산란의 증명과정 나왔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상대성 이론 나왔지. 물론 이제 와서 밝히지만 그 두 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상대성 이론 너무 쉽게 나왔고,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풀 줄 알아도 답을 고르기가 매우 어렵게 오늘 해가지고 현대물리까지 약간 두리뭉실하게 좀 받고, 어떻게 하죠? 상대성 이론 한 10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끝낼까요? 1시간 이제 넘어가는 타이밍이라 내가 1교시를 좀 일찍 쉬어가지고. 아니면 쉬고서 상대성 이론을 할래요? 힘들까봐.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낫죠? 이쯤 되면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을 편애하시면 안 돼요. 화학 시간에 대답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대답할 때까지 한 명만 계속 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상대성 이론, 듣기 싫은 사람도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나 아주 리미트하게 짧게. 자, 일단 상대성 이론을 나누는 기준은 좌표계예요. 그래서 이 좌표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관성 좌표계라는 게 있고 비관성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일단 관성 좌표계 같은 경우는 좌표계라는 공간 자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공간. 비관성 좌표계라는 거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공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성 좌표계에 적용되는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 비관성 좌표계에서 적용되는 이론이 일반상대성 이론. 내용적으로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엄청 단순하기는 한다. 교재에 소개된 양으로 치자면. 일반상대성 이론 내용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등가 원리라는 게 나온대요. 그럼 등가 원리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중력이라는 현상과 가속도라는 현상, 즉 관성력이라는 현상은 같은 거야. 구별할 실익이 없어. 똑같아. 라고 얘기한 게 등가 원리라는 거고, 그래서 뭔데? 중력 또는 관성력이 있게 되면은 시공간이 왜곡돼. 그래서 막 되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이 팽창되기도 해. 느려지는 공간이 있기도 해. 라는 게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일반상대성 이론. 계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교재에 소개할 정도의 사이즈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빡세기 때문에 소개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시험에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 OX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어서 내가 여유가 되면 시험 임박해서 쭉 뭐 이런 말들이 있네 정도를 확인하는 식으로. 내용적으로는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게 되면 이론적인 게 총 3개예요. 교재가 이제 하나가 뒤에 좀 쓰여져 있는 것 뿐이지.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고,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원리. 이건 단어 자체 그냥 의미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 마찬가지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사실은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핵반응이랑 연결돼요. 핵반응에도 조금 지엽적인 걸로 이제 붕괴, 방사동력제 붕괴 요런 거 나올 수 있는 거. 왜 핵반응하고 관계가 있냐면
핵반응 두 개 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질량수와 전하량은 보존이 된다. 이 자리 때문에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를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써놓은 게 있으니까 분계 같은 경우에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 분계 있다. 짧게 정리하시고 질량수 4짜리 헬륨의 원자핵을 알파라고 하고요. 얘는 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플러스 분계도 있지만 베타 마이너스 분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자핵 내부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전하량 보존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전자가 나오면서 중성자도 같이 나오는 이런 걸 베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고, 얘는 뭐다? 분계 현상이 일어날 때 들뜬 상태가 될 거다. 나중에 바닥 상태가 되면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감기라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 있죠. 원소의 양이 모온소의 양 2분의 1의 반감기분의 흘러간 시간. 근데 여기 시간에 대해서 정리하면 분계 상수분의 1 ln n분의 원래 원소의 양. 이렇게 되는 거. 요거까지 외우는 거는 선택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특상대성이로. 이건데 원리는 이렇게 이제 3개. 근데 여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계산을 하거나 말거나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꼭 확인하죠. 반드시 주어 목적어가 나올 겁니다. 짤막하게라도 뭐가 뭐를 보고 있다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움직일 때, 내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대상이 움직일 때 생긴다. 어떤 현상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팽창 현상 내지는 지연 현상, 길이 수축 현상, 그리고 질량 증가 현상, 요렇게 되죠. 동시성의 상대성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줄은 공간상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싸그리빵으로 의견이 전부 다 똑같다. 누군가 한 명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관찰했다면 나머지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난 걸로 보일 거고, 누군가 하나가 A 사건이 B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봤으면 나머지 모두 다 A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 라고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시간 팽창 같은 경우에는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대상의 시간 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죠. 대상 쪽의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할 건데 로렌츠 인자를 곱한다. 길이 수축은 짧아지는 걸로 관찰이 된다. 원래 길이의 4배. 이렇게 되겠죠. 질량 증가는 증가된 걸로 관찰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로렌츠 인자라는 게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이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로렌츠 인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계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소개시켜드렸던 0.6C나 0.80 이외의 값도 계산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루트가 소거되게끔 줄 겁니다. 대신에 분수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생각보다 차분히 제곱해서 1에서 빼버리면은 딱딱 제곱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천천히 하시면 무조건 될 겁니다. 계산을 시킬 수도 있는데 루트가 소거가 안 되는 계산은 안 시킬 거예요. 쫄지 말고 차분히 해보시면 된다. 요거와 관계해가지고는 혹시 모르니까 상대속도,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VB-VA가 원래 뜻인데 요 자리가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가 1-C제곱분의 VB 곱하기 VA. 주의사항 똑같습니다. 앞에 일반 역학이랑 뭐 방향 조심하면 된다. 이거 벡터니까 방향 조심하면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즉 상대성 이론에 따른 에너지는 질량과 등가이고요. 그걸 표현하는 게 MC 제곱이에요. 근데 운동 상태에 있게 되면은 질량이
살짝 증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게 좀 긴 버전이 이게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산란고 기출문제도 요걸 알고 있었으면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풀릴 수 있었죠. 요런 내용.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운동 에너지, 앞에서 약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운동 상태에 있는 에너지에서 정지 상태 에너지 뺀 것만큼이다. 그래서 좀 줄여서 표현하자면 로렌츠 인자 마이너스 1 정지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한 요 정도? 요 정도면 과하지 않게 대비할 만한 수준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물리 쪽을 쓱 한번 되게 겉핥기식으로 같이 한번 훑어봤고요. 그러니까 요게 결론일 것 같네요. 역학하고 전자기학은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 흐름을 좀 잘 타는 식으로 나눠드린 자료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아요. 파동은 이제 쪼물쪼물 뭐가 많은 것 뿐이지 뭔가가 되게 막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나머지 파트들은 단순하게 좀 보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꼭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